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북한 관련 정치적인 뉴스에서부터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즐겨 입는 등산복의 상표나 온갖 자질구레한 신변 잡기에 이르기까지 굵직하든 사소하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고 옆집 순이의 얘기부터 지구촌 반대편 제임스의 일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사건 사고도 다양하고 정보의 출처도 다양하죠. 가짜 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았으면 이런 책까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가짜 뉴스라는 말은 언제부터 들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그거 가짜 뉴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접하는 우리 스스로가 가짜 뉴스는 거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죠. 아마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중들은 조그만한 선동 뉴스에도 쉽게 동요되어 그쪽 길을 따라가죠.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느낌이 이상합니다. 폴리이미드면 폴리이미드지 무슨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인가요? 불소 함유량이 높은 폴리이미드인가요? 그리고 포토리지스트는 뭔가 일본 기사 그대로 긁어온 느낌이 강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포토레지스트라고 발음을 하죠. 최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기사의 신뢰도가 팍팍 떨어집니다. 어쨌든 일본은 7월 4일부터 이들의 한국 수출과 제조 기술 이전에 대해 포괄적 수출 허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 27개국에 수출을 할 때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 제도에서 앞으로 한국만 제외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지금까지는 포괄적 허가 사항으로 개별 품목에 대해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를 받는데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일본도 세계무역기구 분쟁에 가면 아예 수출을 금지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매일경제에서 나온 어떤 뉴스를 보면 이번 사태로 OLED를 못 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합뉴스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물론 이런 기사들은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분석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와서 기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같은 사태를 보고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이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직접 촬영 장소로 초대하여 영상을 제작하지는 못했고, 그들과 나눈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가 1인 2역을 통해 재현해 보았습니다.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지스트의 일본 의존도가 92%, 에칭가스는 44%에 달하는데 이거 일본에서 수입이 끊겨도 괜찮나요? 하나씩 물어보지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네. 그런데 질문 잘했어요. 두 개는 같이 보는 게 맞지. 자네 시각 공정이라고 아나. 짧게 설명해 줄게. 적당히 편집해 주었으면 하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철근을 하나씩 세우지. 그런데 그 철근이 머리카락보다 얇다면? 철근과 철근 사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면? 여러 개의 철근을 어떻게 세울 땐가? 하나씩 못 세워. 그거 세울 수 있으면 특허 써봐. 수십 조의 불을 내게 안겨줄 걸세. 이럴 땐 철근을 전체적으로 쫙 깐다네. 그리고 그 위에 레지스트를 증착하는 거지. 니놈이 그림으로 잘 설명해봐. 그리고 위에 미세 패터닝이 되어 있는 마스크를 하나 놓고 노광기로 빛을 쏴. 이 노광기도 일제가 많은데 요즘은 네덜란드 거를 많이 쓰긴 해요. 어쨌든 일이 되면 레지스트 중에 빛을 맞은 부분이 있고 마스크에 가려져 빛을 안 맞은 부분이 있겠죠. 레지스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레지스트를 현상에게 담그면 빛을 맞은 부분의 레지스트가 날아가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놈의 레지스트는 굳이 일본산 안 써도 돼요. 국산 제품도 많고 미국산 제품도 많이 있어요. 기존에 쓰던 일제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려면 공정 셋업을 다시 해야 하니
이게 귀찮아서 문제지. 지금까지 굳이 왜 일제를 써왔냐고? 그냥 사람들의 습성은 똑같아요. 쓰던 거 계속 쓰는 거지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국산으로 대체하려고 했다가 혹시나 제품 특성이 안 나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뭐 요즘 EUV 전용 레지스트가 일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EUV 공정은 양산도 안 한 공정인데 지금 당장 타격은 없을 거라 봐요. 쿨러. 아까 이어서 시각 공정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지스트 패터닝까지 했는데 이 다음 공정에서 불화수소라는 에칭가스가 들어가 에칭가스를 이용하여 레지스트가 보호하고 있는 철근 부분은 남기고 레지스트가 없이 노출된 부분을 날리는 공정이죠. 여기에서 이 에칭가스의 순도가 매우 중요해요. 순도가 높아야 깊고 좁은 철근들을 잘 깎거든요. 실제로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에 비해 패턴 사이즈가 커서 고순도 에칭가스가 딱히 필요하지 않지. 디스플레이 패턴들은 눈 좋은 사람이 보면 다 구분해. 핸드폰을 풀 하이트로 켜놓고 가까이서 잘 봐봐. 무언가 보여? 문제는 반도체지. 그래도 뭐 중국산도 있고 지금 내부 인력들을 바다 건너 다 보냈다더군. 뭐라도 구해오겠지 않겠나? 일본산 없으면 어쩌겠나. 그냥 수율이 덜 나와도 국산이나 다른 해외 제품으로 꾸역꾸역 해야지. 코카콜라 먹다가 815 콜라 먹는 꼴이겠지. 에구구. 난 이만 애보러 가야겠어요. 레지스트 냄새를 일평생 맡았더니 딸만 셋이야. 말씀 감사합니다. 레지스트는 EUV 공정을 제외하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에칭가스는 조금 우려할 수준이라는 것이네요. 그런데 저도 레지스트 냄새는 많이 맡았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가 94%라고 하는데 일본산 제품이 없으면 OLED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폴리이미드는 미세 패터닝에 필요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국내 재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OLED 공정에 있어서 폴리이미드는 두 군데 들어가는데요. 먼저 기판이라고 하죠. 맨 밑바닥에 한 장 들어가고 스마트폰 위쪽을 두드려 보면 딱딱하죠. 이번 갤럭시 폴드에 기존의 딱딱한 유리를 대신하여 휘어지는 폴리이미드 필름을 사용합니다. 유리는 자유롭게 휘기 어렵잖아요. 기판용 폴리이미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란색 폴리이미드고 맨 위를 덮는 필름용 폴리이미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OLED에서 나오는 빛을 눈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한 폴리이미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에서 100% 납품 중입니다. 일본이 없으면 안 될까요? 저희가 초기에 스미토모 화학의 필름용 폴리이미드를 채택할 때 국내 업체들도 유력 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세한 품질 차이 그리고 단가 문제로 일본 거를 채택했는데요. 이놈들 괘씸하네요. 우리에게 안 팔면 뭐 우리는 아쉬울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정 셋업을 다시 해야 하니 조금 번거로워지겠네요. 아이고 갤럭시 폴드 일정도 다 정해졌는데 오늘부터 야근이다. 주 52시간 근무 지켜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산과 거의 비슷한 품질의 폴리이미드를 만드는 국내 업체가 있다는 것이네요. 우리는 괜히 쫄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도 갤럭시 폴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시고요. 연구원님께서는 야근 적당히 하시고 가정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하도 많은 것들 중에 일본은 왜 하필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태클을 걸었을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실제로 반도체 소재보다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일본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산 장비와 다른 나라 장비의 기술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실제 국산으로도 꽤 많은 부분이 대체되었고 미국 혹은 네덜란드산으로도 많이 대체됐죠. 그런데 반도체 소재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어느 정도 일본산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도 나름 머리를 굴렸겠죠. 무엇을 규제하면 이놈들이 바로 항복할까. 심사숙고 끝에 반도체 소재를 생각해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언론에서는 당장 나라 망할 듯이 호들갑 떠는데 방금 현직자와의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일부 소재에 대해서는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완전 대체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815 콜라를 마셔야겠죠. 문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일본산 재료를 썼다가 미국산 혹은 국산으로 소재를 바꾸면 이게 기존 일본산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지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약간 부족하지는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만 어떻게 넘기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일본산 비중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기술을 많이 폄하하시는데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회사들도 꽤 많고요. 제가 바라는 정부의 대응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감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치킨 게임처럼 반도체를 너무 찍어내고 있죠.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반도체 공급 또한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국내 업체들은 비공식적으로 감산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에 공식적인 감산을 표명하면 반도체 가격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핑계 좋잖아요. 일본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이미 6월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감산을 발표한 적이 있죠. 최근에 도시바 정전 사태로 인하여 반강제적으로 반도체 공급도 줄었고요.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국내 회사에서 감산 뉴스를 발표해주고 이번 문제만 적당하게 해결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해결이 조금 어렵긴 하겠죠? 노력해야겠죠. 저는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늘 차트를 봅니다. 이번 사건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보셨나요? 7월 들어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오진 않았죠. 이 사태가 정말 큰 타격으로 작용했다면 주가가 먼저 선행하여 움직였을 거라 봅니다. 여전히 두 회사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주인 HLB 보셨나요? 임상 3상이 잘 안 될 거라는 소식이 들리자 바로 하한가 한 방 맞고 시작하죠. 진짜 큰 타격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하한가를 막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로 큰 악재라면 뉴스가 뜨자마자 5%는 빠져야겠죠. 지금 많이들 혼란스럽겠지만 무수히 많은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에게는 이번 사건이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